오늘 초겨울 바람이 병원 유리문을 휘감고 돈다. 응급실 불빛은 너무 밝고 어머니의 숨은 너무 얕다. 간호사가 부르는 이름 대신 기계가 규칙적으로 울린다. 막내 도유는 마지막 산소 호스를 잡아당기듯 두 손을 모은 채 선다. 몇 해 동안 이 손은 기저귀를 갈고 미음을 불어식히고 밤새 가래를 닦아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손, 어머니에게는 마지막 의지였다. 큰형 태식은 양복상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본다. 거래처 번호가 화면에 연이어 뜨고 그는 자동으로 취소 버튼을 누른다. 둘째 선영은 어머니 이마를 쓸어내리며 아래 집술을 무는 습관을 되풀이한다. 간호사의 시선이 옮겨가고 의사의 말이 짧게 끝난다. 오늘 어머니는 우리 말고 더 높은 누군가에게 인사를 하러 갔다. 장례는 조용하고 사람들의 말은 필요 이상으로 정중하다. 상복 소매가 부딪히는 소리, 절을 올릴 때마다 부채질하는 향의 연기, 커피 믹스의 단내음까지 나측다. 그러나 낯익은 것 사이로 낯선 귓속말이 드나든다. 유언장 있대? 집은 누구 줄까? 어머니가 살아있는 동안. 아무도 묻지 않던 질문들이 어머니가 떠난 다음 날 유난히 또렷하다. 도유는 대답 대신 묵묵히 국을 데운다. 연로한 조문객이 숟가락을 놓치지 않도록 그릇을 잡아준다. 선영은 향을 갈고 태식은 계산서를 챙긴다. 밤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자리를 뜨고 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소리가 되돌아온다. 나중에 다 때가 되면 얘기하자. 어머니가 자주 하던 그 말. 때는 왔고 어머니는 없다. 사무제 다음 날 변호사가 손에 노란 봉투를 들고 나타난다. 오래된 봉투지만 모서리는 단정하다. 고인께서 두 차례의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태식의 눈썹이 반짝인다. 첫 번째 유언은 5년 전 어머니가 아직 발걸음이 경쾌하던 시절에 작성된 것이다. 그때 어머니는 형제가 화내지 않길 바란다는 말을 덧붙이며 큰아들에게 집과 논을 맡기겠다고 적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럴 법한 이야기다. 어머니 세대에게 장남은 늘 장남이었으니. 그런데 변호사가 봉투 바닥에서 또 다른 파일을 꺼낸다. 6개월 전 손떨림이 심해져 도장을 찍기 어려웠던 날 휴대폰으로 녹화한 영상. 혹시 실명이 뚜렷하지 않다 하여도 마음은 더 또렷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공기가 달라진다. 두 번째 유언은 전부를 한 사람에게 몰아주지 않는다. 일정 금액을 효도 신탁이라는 이름으로 묻고 집은 마지막까지 어머니의 몸을 씻기고 밤을 지킨 손에게 준다고 적혔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증거는 내 방 나무 서랍 밑장. 사람들의 눈이 동시에 한 곳을 향한다. 내 방. 어머니의 방. 나무 서랍은 오래되어 달그락거리고 손잡이엔 세제 냄새가 스며 있다. 태식이 먼저 문을 연다. 늘 비슷한 것들이 보인다. 약봉지, 손난로, 양말 뭉치, 그리고 낡은 수첩 몇 권. 밑장이라면 도윤이 서랍을 뽑아 아래를 본다. 못두개로 박은 얇은 판이 보이고 가장자리에 흙처럼 굳은 본드 자국이 있다. 충분히 오래 숨기려 한 흔적. 도윤이 드라이버를 가져온다. 못이 떨어지는 소리가 의외로 가볍다. 판자 뒤에서 작은 철 상자가 나온다. 상자의 자물쇠는 쉽게 돌아간다. 어머니가 생각한 비밀번호는 늘 같았다. 생일. 상자 안에는 얇은 공책이 5권, 영수증 묶음, 그리고 봉투에 담긴 폰 메모리 카드 하나. 공책의 표지에는 항상 같은 글씨가 적혀 있다. 오늘의 수고. 공책은 도윤의 손을 따라 서서히 펼쳐진다. 오늘은 누가 다녀갔는지, 어떤 약을 몇 시에 먹였는지,
밥을 몇 스푼 떠먹였는지, 밤에는 몇 번 기침을 했는지. 날짜 옆 여백에는 짧은 문장이 덧붙는다. 막내가 허리를 2번 펴고 나갔다. 둘째가 양발을 주물러줬다. 그리고 어떤 날은 길다. 큰애는 바빠서 못 왔다 했는데 밤 11시에 새벽 우유처럼 들어와서 손을 잡고 갔다. 유난히 추웠던 날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어 놓았다. 얘야, 내가 고생한다. 내가 분명히 적어두마. 공채 끝장마다 동그랗게 찍힌 손도장이 있다. 떨리는 손에서 나온 그러나 분명한 의지의 모양. 태식의 얼굴이 굳는다. 그는 공책을 넘기는 손을 잠깐 멈추고 어머니의 글자들을 더 가까이 들여다본다. 변호사는 메모리 카드를 노트북에 꽂는다. 화면이 켜지고 흔들린 초점 속에 어머니가 앉아 있다. 뺨은 야위었지만 눈은 정확하다. 내가 오늘은 또렷하네. 자조인지 안도인지 모를 한마디 뒤에 어머니는 또박또박 말한다. 집은 마지막 잠을 보좌한 손에게. 노는 팔아서 내가 쓴 약값과 간병비부터 돌려줘라. 나머지는 아이 있는 집, 없는 집, 사정 보고 나눠라. 큰애는 회사가 어려웠다. 나도 안다. 그렇지만 집에 불날 때 물동이 든 건 막내 손이었다. 영상 마지막, 어머니가 웃는다. 상처가 많은 손이 복을 더 끌어온다고 하더라. 그 한 장면이 끝나자 집안의 오래된 규칙들이 삐걱거린다. 태식의 얼굴에서 체면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선영의 눈동자에서 서운함과 안도감이 섞인다. 도유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말은 이미 어머니가 다 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문장 몇 줄로 바로 정리되지 않는다. 그날 밤 현관 바닥에는 서로 다른 발소리가 섞인다. 큰형의 아내가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 친척들이 그래도 장남이지라며 옛 습관을 꺼내드는 소리, 동네 어르신이 요즘 세상에 장남, 차남이 어딨어라며 현대를 끌어들이는 소리. 소리는 많고 진실은 하나다. 어머니가 적었다. 어머니가 남겼다. 그리고 어머니가 믿었다. 사흘 후 무덤에 흙이 앉기도 전에 태식은 집의 열쇠를 요구한다. 관리해야지. 말의 겉은 당연하고 속은 조급하다. 그의 회사는 정말로 어려웠고 어머니는 그걸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아는 것과 맡기는 것은 다르다. 도유는 열쇠를 내주고 동시에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꾼다. 공동관리. 이것이 어머니가 택한 방식일 테니. 그날 밤 비가 왔다. 낙엽이 물에 눌리고 지붕에서 물줄기가 뚝뚝 떨어졌다. 어머니가 적은 말처럼 비가 오면 서랍 밑장을 보라던 날이 다시 온다. 도유는 방 구석 또 하나의 작은 서랍을 연다. 이번엔 밑장이 아니라 뒷판에 테이프로 붙인 흰 봉투가 나온다. 봉투엔 짧은 글. 도유나, 누나가 서운할 것이다. 그러면 이걸 보여줘라. 봉투 속에는 2장의 종이가 있다. 첫째는 은행 통장 사본. 효도 신탁이라는 이름으로 3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온 계좌. 입금 내역에는 둘째 식비 보조, 막내 간병휴가 지원, 큰애 자녀 등록금이 섞여 있다. 어머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각자의 사정을 따로 챙겼다. 둘째 선영이 모르게 매달 약국 영수증만큼을 도와줬고 큰형의 체면을 살려주려고 손수학교에 등록금을 내러 다녔다. 둘째 종이는 지필기 같은 어머니의 편지다. 너희는 다 내 자식이다. 달리 예뻐한 날도 있고 달리 서운케 한 날도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나는 밤이 무서울 때 막내 이름을 불렀고 아침이 반가울 때 둘째 이름을 불렀고 해가 질 때 큰애 이름을 불렀다. 나에겐 셋이 하루였다. 선영은 편지를 읽다 말고 어깨를 떤다. 자신이 받은 돈이 있다는 사실이 자신이
누군가에게 빚졌다는 사실처럼 느껴져 서럽다.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그녀가 중얼거리는 사이 태식은 다른 계산을 한다. 저 신탁이면 부채를 조금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이름은 효도다.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나눠주던 돈. 그 이름을 빚 갚는 칼처럼 바꿔 쓰는 건 어머니 마음과 맞지 않는다. 태식은 고개를 들고 도윤을 본다. 이 집은 내가 살아. 이루 말할 수 없는 말 한 줄이 어렵게 나온다. 대신 부탁 하나만 들어라. 부탁은 단순하다. 어머니 이름으로 경로당에 에어컨 2대와 난방 보일러 점검을 하자. 어머니가 생전에 늘 걱정하던 것. 겨울에 어르신들 발 시릴까, 여름에 숨 막힐까 하시던 그 말. 그러나 세상은 한 번에 달콤해지지 않는다. 장례가 지난 지 보름, 태식의 회사는 부도 직전 공문을 받는다. 채권자 연락이 빗발치고 고개를 숙이는 횟수가 늘어난다. 사람의 허리는 고개를 숙이는 동안 더 많이 굽는다. 그는 어느 밤 도윤 집에 와서 주방 의자에 앉는다. 애써 툭툭한 목소리를 낸다. 나 잠깐 방 하나만. 체면은 문 밖에서 벗고 들어온 듯하다. 도윤은 말없이 문을 열어준다. 한때 어머니가 누우시던 방. 벽지에는 겨우내 가습기 물자국이 남아있고 창문 틈에는 어머니가 두르던 목도리 보풀이 박혀있다. 태식은 그 방에서 첫날 밤을 뒤척이다. 새벽에 소리 없이 울었다. 어머니의 향이 빛 독촉을 밀어내지는 못했지만 인간을 다시 사람으로 세우는 힘은 있었다. 사람이 사람에게 머리를 조아리면 집의 기둥이 바로 선다. 선영도 자주 들르기 시작한다. 손에 들고 오는 것은 늘 같다. 잡곡과 생선, 그리고 말수 대신 오래된 레시피. 어머니가 끓이던 된장국의 염도는 손등으로 훑어보고라는 말로만 남아있지만 선영은 수십 번 끓여 그 맛에 다다른다. 어느 날 그녀는 도마 밑장에 끼워진 종이를 발견한다. 콩나물 국 끓이는 비밀 같은 줄 알았던 종이. 그러나 뒷면에는 달달한 글씨로 다른 비밀이 적혀 있다. 상속을 다투지 말아라. 다투면 내가 잃는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다. 선영은 그대로 조용히 종이를 접어둔다. 어머니의 말이 집 구석구석 숨어 집을 지킨다. 49제가 다가오던 날, 동네 노인정에서 어머니와 가까웠던 김할머니가 찾아온다. 손에는 작은 USB. 어머니가 나한테 맡긴 게 있어. USB에는 짧은 영상 몇 개가 저장되어 있다. 핸드폰으로 찍은 흔들리지만 또렷한 영상들. 너희 싸우면 이걸 틀어. 첫 번째 영상에서 어머니는 방 한구석에 앉아 한 사람씩 이름을 부르며 고마웠던 일을 말한다. 태식아, 내가 늦게 와서라도 불 꺼주고 간 날이 내가 안 무서웠다. 선영아, 내 발가락을 손톱까지 깎아준 사람이 너뿐이다. 도윤아, 내가 나를 안고 화장실까지 데려갔을 때 나는 창피하지 않았다. 마지막 영상에서 어머니는 소리내어 웃는다. 늙는 건 창피가 아니다. 혼자 두는 게 창피다. 사람들이 울고 집의 공기가 투명해진다. 태식은 마침내 체면의 마지막 끈을 풀어내려 놓는다. 내 몫은 신탁에서 빼줘. 도윤은 고개를 젓는다. 우리 셋이서 다 같이 쓰자. 본격적인 자리는 변호사에게 맡기고 나머지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정하기로 한다. 나눔의 기준은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라 식탁 위, 된장국이 김을 내는 자리다. 집은 도윤이 지키되 등기부에 형제 공동의 이름으로 거주 보장을 걸어둔다. 노는 팔아 신탁에 채워넣고 남은 돈은 새 집 사정대로 나눈다. 대신 조건 하나. 매달 한 번 셋이 같이 경로당에서 봉사한다. 어머니가 불안했을 다른 어머니들을 위해. 이 약속은 우스울 만큼 단순하고 그래서 오래간다. 그해 겨울
첫눈이 내리던 밤. 태식의 회사는 다른 이름으로 다시 문을 연다. 간판은 작아졌지만 그의 인사는 더 깊어졌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영은 동네 보건소 요양돌봄 교육을 받아 주말마다 봉사 나간다. 손의 힘줄이 두드러지고 발목이 시리지만 그녀는 몸을 닦아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말인지 이제 안다. 도유는 집에 작은 식탁 2개를 더 놓는다. 혼자 살던 집이 사람을 맞는 집으로 바뀐다. 경로당 에어컨은 여름 내내 시원했고 겨울 난방은 고장이 나지 않았다. 어느 날 낮 경로당에서 누군가 도윤의 등을 툭 친다. 내 어머니 참 사람 좋았어. 그 말 한 줄이 유산보다 오래 간다. 봄이 오고 벚꽃이 터진다. 어머니 산소에는 들국화 대신 분홍빛 꽃잎이 흩날린다. 셋은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길로 오른다. 산 위에서 내려다본 마을은 여전히 작고 서로의 집은 여전히 가까운 곳에 있다. 태식은 작은 봉투를 꺼내 산소 앞에 놓는다. 어머니, 나 빚다 갚았다. 선영은 손수 만든 과자를 올린다. 달지 않은 어머니 취향을 닮은 과자. 도유는 물병 뚜껑을 열어 잔에 따른다. 물은 투명하고 잔은 부족하지 않다. 셋은 말없이 잔을 들어 하늘을 향해 기울인다. 잔이 비는 소리가 바람과 섞인다. 어머니가 남긴 유언은 종이 속에만 있지 않았다. 냄비 안에, 서랍 밑장에, 도마 뒷판에, 그리고 우리 몸에 남았다. 그날 저녁 집 마당에서 조그만 잔치를 연다. 동네 어르신들이 모이고 벤치 위에 종이컵과 김밥이 줄지어 선다. 아이들이 뛰고 누군가는 허리를 펴고 웃는다. 태식이 마이크도 없이 목소리를 높인다. 우리 어머니 이름으로 여름이면 선풍기 점검의 날, 겨울이면 보일러 점검의 날 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바람처럼 울리고 선영은 옆에서 웃으며 큰 대야에 미역국을 더 붓는다. 도유는 그릇이 비어가는 속도를 확인하고 다시 끓이고 다시 나른다. 해가 천천히 내려앉는다. 누군가 말한다. 이 집은 참 따뜻하다. 그 말은 온도계로는 잴 수 없는 종류의 값이다. 밤이 깊어 모두 돌아간 뒤 세 사람은 마당에 남는다. 벌레 소리가 들리고 파란 빨랫줄이 밤바람에 흔들린다. 도유는 어머니가 쓰던 작은 의자를 꺼내 앉는다. 의자는 낮지만 마음을 낮추기에 충분하다. 태식은 주머니에서 얇은 종이를 꺼낸다. 장부다. 예전에는 돈 들어오고 나가는 장부였지만 이제는 시간을 적는 장부다. 엄마 생각한 시간, 서로 생각한 시간, 같이 밥 먹은 시간. 선영이 웃는다. 그걸 적어서 뭐하게. 태식이 대답한다. 언제 또 잊을지 모르니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적어두는 것. 어머니가 그랬던 방식. 이제는 우리가 이어갈 방식. 어느 날 마을회관 게시판에 작은 전단 하나가 붙는다. 돌봄의 집 하루 3시간, 서로의 부모 돌보기. 이름은 거창하지 않다. 그러나 문을 여는 시간 동안 누군가는 잠깐 눈을 붙일 수 있다. 누군가는 샤워를 혼자 하지 않고 도울 수 있다. 누군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느낀다. 전단 하단에는 전화번호가 하나 적혀 있다. 도윤. 그의 번호로 전화가 오면 그는 묻지 않는다. 왜 이제야 오셨나요? 대신 말한다. 어서 오세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온다. 감나무 가지가 무거워질수록 집의 시간이 더 느리게 흐른다. 어떤 저녁 태식은 사무실 창문을 열다 말고 손을 모은다. 거리의 소음이 어머니 목소리처럼 들린다. 다투지 말아라. 그는 멈춰서서 미소를 짓는다. 선영은 시장에서 미나리를 사며
상인과 더 오래 농담을 나눈다. 사람과 사람이 시간을 나누는 법을 배웠다. 도윤은 어느 날 밤 어머니 방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물건 하나를 정리한다. 작은 라디오. 다이얼을 돌리면 지직거리는 소리 사이로 가끔 노래가 나온다. 오래전 어머니가 자주 틀던 트로트. 사랑은 억척같이 노래는 끝나고 방은 고요해진다. 겨울의 첫날, 눈이 새하얗게 쌓인다. 지붕 위, 담장 위, 골목길 위. 삼형제는 맨발로 마당에 나와 발자국을 찍는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첫눈 오면 늘 시켰던 장난. 발 시려야 정신 차린다. 발은 시리지만 마음은 덜 춥다. 도윤은 집 안으로 들어가 가스레인지 불을 켠다. 주전자에서 보리차가 끓고 수증기가 창문을 뿌옇게 만든다. 그는 컵 3개를 꺼내고 그 중 하나에 어머니 이름을 조용히 속삭인다. 엄마. 컵 속 보리차는 뜨겁고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맛이다. 사람들이 말하는 상속은 보통 숫자다. 계약서의 글자 수, 통장의 자릿수. 그러나 어머니가 남긴 상속은 숫자 말고도 많았다. 손에 밴 비누 냄새, 공책의 떨린 획, 밤을 지키던 숨소리. 유언장은 종이에 적혔지만 유산은 사람에게 새겨졌다. 장남, 차녀, 막내라는 이름 대신 오늘의 손, 오늘의 밥, 오늘의 시간이라는 말이 이 집을 지킨다. 돈은 나눌수록 줄어들지만 수고는 나눌수록 가벼워졌다. 어머니는 아마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다. 그래, 그게 맞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다만 내일 아침 또 시작된다. 창문을 두드리는 바람소리, 현관에 놓일 새 신문, 경로당으로 나르는 서머스, 빨래줄에 걸린 수건. 누가 먼저 일어나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다시 끓는 물을 올리는 사람, 먼저 문을 여는 사람, 먼저 안부를 묻는 사람이 있다는 것. 어머니의 유언은 그렇게 살아있고 이 집의 상속은 그래서 끝나지 않는다. 오늘 밤 우리는 마지막 불을 끄고 서로에게 말하지 않아도 아는 약속을 품고 잠든다. 내일도 사람을 사람으로 지키겠다고.